오늘 세 분의 연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남창희 교수님은 일본 서기 기사 분석을 통한 임나 가야설의 고찰에 대한 이 비판적 고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우리가 남창희 교수님을 우선 소개하면은 우리가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셨고 미국 캔사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융합국어학과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 그리고 역사 왜곡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창희 교수님은 일본을 중심으로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고 우리가 또 이 서호준 박사님은 이 광개토왕비 신묘년 관련 기사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신묘는 서기 391년이 되겠는데요. 사실 광개토왕비는 여러모로 관심이 많은 비이기도 합니다. 현존하는 굉장히 오래된 비이기도 하고 거기 우리가 이 고려해야 될 게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모르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서호준 박사님은 약간 양력을 소개를 해보면은 영남대에서 법학사를 하셨고 그리고 아주대학교 경영학 석사 그리고 이 계명대에서 행정학 박사 2012년에 그리고 영남대에서 법학 박사 2016 그리고 대구 어디죠? 사학 박사를 2021년에 하셨습니다. 이 박사학위를 무려 3개씩 취득하신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상당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최춘태 박사님은 이 계명대를 졸업하셔가지고 거기 이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셨고 그분은 유창균 박사님이 제자인데 유창균 박사님은 이 국어학계의 이 태두가 되신 태두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갑고름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학자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이 저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문자에 숨겨진 이 민족의 염원, 그러니까 문자를 이 갑골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파고 들어가는 아주 역작입니다. 저도 그 책을 어제 처음 봤는데요. 정말 훌륭한 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이 음문학 그리고 몽고 이 어에 대한 연구, 사성 통고를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의 이 수제자로서 이 갑고름을 통해 가지고 국어뿐만 아니라 요새는 역사에 대한 저변도 역사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순서대로 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남창희 교수님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의 남창희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달이
6월 달이고 다 아시는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희 선친과 수보님을 그 두 분이나 동작동 현충원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늘 6월 달이 되면은 각별한 소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준비한 공동 연구의 결과물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좀 전에 고관석 교수님께서도 저를 소개하실 때 국제관계 혹은 안보 연구자인데 고대사 문제까지 이렇게 연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외교 전공하는 사람이 역사 고대사 문제까지 건드리느냐 이렇게 많이 의문을 갖는데 현대 우리가 그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과거의 전쟁과 다르게 역사 전쟁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맞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세르비아가 코소보 침공할 때 코소보는 원래 세르비아의 문화권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그 전해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침공을 했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거를 폭로를 안 했더라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시진핑이 한국은 옛부터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양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그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은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이 개입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 명분을 미리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지 않고서야 그런 발언을 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역사 문제는 안보 문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 방송을 같이 들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더욱이 사실은 현대전은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스라고 해서 MD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다영역에서 군사작전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기할 점은 바로 Cognitive Domai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 영역, 인지전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바로 인지전 안에 심리전, 역사전이 포함이 됩니다. 상대의 길을 처음에 꺾어 놓는 거죠.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고 상대의 저항의지를 약화시키고 마비시키는 그런 심리전, 인지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세르비아의 코소보 침공의 주장, 푸틴, 그 다음에 앞으로 우려되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영유권 주장 혹은 북한 일부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이런 것들이 다 현대 우리 전쟁 이 어떤 양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왜 당신은 국제관계 전공하는 사람이 고대사에 관심 갖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현대 국제관계의 양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따 그 결론부에서 오늘 제가 그 결론 내린 부분이 우리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말씀드릴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리 저 대학원에 정유경 군이 데이터 처리를 해줬고 텍스트 분석을 해준 거를 토대로 해서
발전시킨 내용이고 상당 부분은 이제 정유경 군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발표를 원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앞에서 이제 대리로 나섰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5세기 그렇죠? 400년부터 400년 말, 400년대 말, 그 다음에 6세기 초, 대략 528년, 9년, 대략 130년 사이, 그 시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고대사의 실체에 대한 이제 시간적 범위입니다. 요 시기가 과연 누가 어느 세력이 주도하는 시기였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화박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구려 호태왕의 패권이 정립되면서 장수왕 태왕, 그 다음에 문작 태왕 때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면서 해당 시기가 고구려가 주도하는 고구려 패권기였다 라고 하는 이제 어떤 국제관계, 국제정세의 큰 어떤 규정 하에서 이 일본 서기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삼국사기나 창문사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임나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임나라는 것이 여타 뭐 다른 어떤 사료에도 나온다는 주장은 있습니다만은 희한하게도 일본 서기에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 사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아주 특이한 그런 정치체죠. 임나라고 하는 뭐 국가가 됐는지 혹은 정치체가 됐는지. 근데 그 임나에 관련돼서 고구려가 주도하는 동북아 국제관계 하에서는 첫 번째 경화박설은 뭐냐면 고구려가 대마도를 틀어지고 일본이 끊임없이 후방에서 백제를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그런 정치 군사적 목적 하에서 고구려가 대마도를 관리했다. 그 시기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고구려 대마도 임나 관리설입니다. 이것은 정의보 선생과 윤내어 선생의 학설에 기초해서 지금 발전되고 있는 학설이고 이것이 사실은 국내에서는 어떻게 말하자면 소수학설입니다. 그 다음에 경화박설은 두 개가 팽팽히 맞서는 그런 관계에 있는 학설인데 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합관계죠. 제로섬 관계에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학설인데 그러면 고구려의 대마도 임나 관리설, 즉 대마도가 임나했다는 거고 후대는 그 임나가 확장이 돼서 규슈 지역을 관할하는 중심적인 기관으로까지 성장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고구려가 대마도를 틀어지고 일본을 이제 견제했다라고 하는 그 학설이 있고 이와 반대 위치에 있는 것 대척점에 있는 학설이 바로 야마토 외의 가야 임나 지배설입니다. 야마토 외가 그 당시 동북아 국제관계에 어떻게 말하면 주인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야마토 외가 수시로 현해탄을 건너와 가지고 가야 지방, 지금 가야 지방을 직접 지배하거나 혹은 수시로 출병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마토웨의 가야 임나 지배설입니다. 여기서는 가야를 임나로 동일시하는 거죠. 가야는 임나고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 나오는 가야는 그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일본식으로 해석하면 그 임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화박설, 팽팽하게 맞서는 이 두 경화박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구려가 호령하는 동북아, 그렇죠? 또 하나는 반대로 야마토 외가 호령하는 동북아,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년부터 530년까지 대략 한 130년간의 기간, 이 기간에 과연 동북아 구제관계의 주도 세력은 어디였는가에 대해서 지금 팽팽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이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질적인 발굴 성과들과 또 하나는 일본 서기 기사 자체에 대한 내용 분석,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는 컨텐트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내용 분석을 해서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비교 우위가 있는가,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인가를 제가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린다 해서 어느 쪽이 A와 B가 우위학설이다 하는 것이 A 혹은 B가 진리다, A 혹은 B가 절대적인 사실이다라고 입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A와 B 중에 어느 게 우월한 학설인가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주장해봐도 이제 제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대략 이제 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계보 같은 것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구려의 대마도 임락 관리설은 정의보 선생의 호태왕수군 도해설과 연계돼서 윤내연 선생이라든가 최근에 여러 가지 학설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소수학설이고요. 두 번째 이 말씀드린 대척점에 있는 경합학설은 야마토웨가 주인인 세상이죠. 야마토웨가 호령하는 떵떵거리는 동북아인데, 그 야마토웨의 가야 임나 지배설, 이 두 번째 경합학설인데, 이것의 출발점은 사실은 일본 서기에 대한 해석에서 토대해서 뿌리는 요시다 쇼인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전시켜서는 일본 육군 참모부입니다. 육군 참모부에서 바탕을 깔았고, 거기에 토대해서 이제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관변학자로 많이 활용했던 스마츠 야스카즈, 그 다음에 이마니시 류,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국내 학계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말씀 드리고 싶진 않은데, 후자, 즉 스마츠 야스카즈와 이마니시 류의 학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계보로 그 학설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건 두 가지 이제 사실관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항가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경합가설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고구려의 대마도 임나 관리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방증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그 아스카 중심부에 고구려 풍으로 보이는 천왕급 고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학계에서는 그것이 뭐 원분이기 때문에 7세기 정도로 자꾸 편견을 했는데, 그와는 좀 상당히 다른 평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의 왼쪽에 보이는 고분의 내부의 벽화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7세기에 고구려가 상당히 안보적으로 위태로울 때,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 이런 천왕급의 고분을 조영할 만큼 세력을 투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왼쪽에 고분에 있는 천문도라든가, 그다음에 파른파량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제 도가풍의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의 고분은 우리가 좀 편견을 땡길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오른쪽도 최근에 장수왕 능처럼 생기는 유사한 미니 장군총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스카 지역 중심부에
왜 고구려의 세력이 저렇게 있었는가? 그 시기를 7세기로만 봐야 되는가? 만약 땡겨서 본다면은 한동안 일본 이제 그 정치 중심부에 고구려의 세력이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과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사카 사카시의 바로 5세기에 갑자기 아스카를 벗어나서 이 다카야마 산을 넘어서 오사카 남쪽에 초대형 고분이 생기는데 이것도 백제계의 고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당시에 절치부심 와신 상담했던 고구려 영향권에 있었던 야마토의 세력에 대한 뭐랄까 이 백제계 세력의 절치부심의 흔적이 아닌가 뭐 제가 그런 뭐 관점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세기 초부터 6세기 초반 그러니까 400년부터 530년 사이에 갑자기 일본 고분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장식 고분이 이 구마모토 지역 기쿠치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다가 이게 파급이 됩니다. 파급이 되다가 흥미롭게도 530년 시기를 전후해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아마도 긴키 지방의 야마토웨와는 대립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야마토웨의 어떤 군사 작전에 의해서 세력이 토멸됐다라고 해석하기 쉬운 건데 이와 같은 사실관계도 호태왕 수군이 바다를 건너서 규슈 지역에 군사 작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야마토웨가 백제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대마도를 틀어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교통로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대마도에 맡겼고 그것이 임나의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첫 번째 경화박설과 또 방증되는 물질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장식 구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일본 고고학계 발굴 성과 중에서 아주 희한하게도 딱 5세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기에 이끼섬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대마도와 후쿠오카를 가운데 둔 이제 섬입니다. 이 이끼섬에 희한하게도 5세기 100년간 거주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아주 풍부한 농산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앞뒤로는 많이 사람이 살았는데 갑자기 정치적으로 세력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것은 저 같은 군사작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마도를 고구려가 틀어지고 또다시 왜군이 세력을 형성해서 백제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길목에 있는 이 이끼섬을 주민들을 소개함으로써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차단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 행위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거 외에도 사실은 제가 한 네다섯 가지 추가로 이제 두 가지 경화박설 중에 고구려의 대마도 임나 관리설이 물질 조건과 물질적인 유물과 이제 정합성이 있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제 논문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그 일본 서기의 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기사를 분석을 했는데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됐고 이 사실은 두 개의 경화박설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구려의 대마도 임나 관리설이 상대적으로 야마토웨의 가야 임나 지배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주는 분석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역대 천황들의 이제 이름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주황색은 임나가 조공했던 그 기사들, 그다음에 여기 녹색은 임나가 내조했다고 하는 기사들, 그다음에
파란색은 야마토 외가 임나로 사신을 파견했던 기록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쭉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매우 흥미롭게 보실 점은 이 부분, 그러니까 응신천왕보다 더 뒤로 가서 대략 뭐 인덕천왕이라든가 이 시기부터 개체천왕 지나서 훈명천왕기까지 이 기간이 중요한데, 특히 이 5세기 이 기간에는 임나라는 정치적 실체의 어떤 대외 교류 기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 시기에 임나가 대외적인 교류 기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두 개의 경화박설 중 고구려의 대마도 임나 경락설의 정합성이 높은 데이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고구려가 임나를 대마도 임나를 고구려가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임나는 이제 야마토라든가 백제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거죠. 했기 때문에 요 사실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나가 가야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전제를 깔고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 뒷부분에 있는 이 훈명천왕 이후에 그 훈명천왕 혹은 민달천왕 이후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임나의 대외 교류 빈도수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삼국사기에도 그렇고 일본 서기 해석에도 그렇고 우리 가야가 임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즉 두 번째 경화박설 주장하는 분들은 임나는 562년에 신라에 의해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임나는 사라졌는데 이 민달천왕 이후에 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 임나의 교섭의 기록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이쪽 압도적으로 몰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사족인데 임나는 가야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성립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둔다면 가야는 임나다라고 하는 주장은 매우 옹색하다. 그 전제는 성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임나가 대외 교류 활동을 했던 거, 뭐 조공을 했던 거, 야마토에 혹은 야마토의 조정에 들어갔다거나 혹은 거꾸로 야마토에가 임나로 사신을 파견했다라는 거, 이런 대교류 기사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400년부터 530년 요 시기에 임나는 대외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정치적인 국제관계적인 지위를 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사실은 이 데이터 분석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경화박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고구려의 대마도 임나 관리설과 그 반대편에 있는 야마토의 가야 임나 지배설 둘 중에 어느 것에 부합되는 사실관계라고 봤을 때는 전자에 부합된다라는 점입니다. 왜? 고구려가 임나를 틀어지고 대마도를 틀어지고 이제 지배했기 때문에 대마도가 이제 대외 교류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만일 두 번째 가야가 임나였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400년부터 530년 기간에 이제 야마토 왜군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고, 뭐 그것이 외교 사절이었간에 무역기관이었간에 혹은 뭐 식민통치기였간에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가야에 임나라는 정치 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혹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면 한다면 이처럼 일본 서기 자체에 의해서도 성립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그렇고 이 뒷부분들은 대략 기사들을 쭉 따온 것들입니다. 사실은 국제관계학은 개량화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역사학과는 매우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중시하고 데이터 중에서도 어그리게이트 데이터로 합니다. 집합 데이터. 뭐냐면은 하나의 데이터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혹은 하나의 그 그룹 데이터, 어그리게이트 데이터를 놓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론하고 분석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내용은 역사 가신 분들은 매우 생경하고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마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고대의 그 5세기부터 6세기 초에 동북아 국제관계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고구려였느냐, 야마토였느냐 이 판정이 현대 안보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아마 대물을 쓸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지금 역사 전쟁이 물리적인 충돌로 발전될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대만 사태가 미중 혹은 미중일 충돌로 확산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안보적으로 위험한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미중 대충돌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동맹의 의무를 포기한다면 다시 거꾸로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아무튼 미중 충돌 이것을 막는 데 있어서 중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역사 고대사를 동북아 국가들이 미리 이것을 차단해 놓지 않으면은 경로 의존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거기서부터 계속 밑에 단추가 와 있었을 단추가 꼬여가지고 결국 그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미래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안보 문제 전공자로서 역사 문제를 건드렸는데 한일 고대사 문제 왜 그러냐면은 대만 문제가 터지면은 일본은 아마 그쪽에 집중해야 될 겁니다. 집중해서 자위대 세력을 투사를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일 간에 우리 적절한 뭐 어떤 협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만 문제 평화가 우리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일 간의 건강한 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 우익들의 망언이고 일본 우익들의 한국사 폄하이고 일본 회의를 필두로 한 일본 우익들의 대한반도 우월주의입니다. 대한반도 우월주의가 끊임없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마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데 그 일본 회의와 같은 극우 세력들의 우리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뿌리가 바로 임나 일본 부설이고 임나 일본 부설의 내용은 말씀드리면은 바로 야마토웨가 5세기의 동북아의 중심이었다,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굴절된 역사관이 끊임없이 거기에 풀무질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한테. 과거에는 그것이 일본 교과서에 사라졌는데 다시 등장하고 있거든요. 일본 고고학계는 인정하지 않는데 정치인들이 막 등을 밀어가지고 억지로 지금 일본 교과서에 임나는 가이다라고 하는 학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때 차단하지 않으면은 일본과의 건강한 협력은 상당히 어렵다. 일본과 건강한 협력이 어려워지면은 미중 충돌을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당히 애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고대사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고 이제 그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역사와 안보를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소 생경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제정책 분야에서는 상식에 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학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길 바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창희 교수님이 그 정치 외교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임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일본이 그 당시 그 주도 세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서호준 박사님이 광개토 태양비 신묘년조에 관련해서 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호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이제 광개토왕비 신묘년조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한 국제 공조 활성화 방안 검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학도 하고 법학도 하고 사학도 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분야를 하다 보니까 매 이제 한 분야에 대한 깊이는 굉장히 얕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에 그 논문에 이제 크게 5개 이제 목차로 구성이 되고요. 제1장 서론, 제2장 광개토왕비의 개요와 주요 쟁점, 제3장 광개토왕비 신묘년조 관련 이제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제4장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한 국제공조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이렇게 이제 5개 부분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광개토왕비라는 이제 이 신묘년조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제가 썼다고 감히 이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관심만 있었다 뿐이지 이 학술적인 관심을 가진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 논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좀 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본 연구의 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광개토왕비는 이제 한국 고대사의 그 척박한 사료 환경을 뛰어넘을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아마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신묘년조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임나일본부설 같은 이런 황당무계한 논리를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이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일본의 이제 이 고대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어느 학자 1인 또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만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공조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자체가 바로 이 논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국제공조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이제 바로 첫 단계가 바로 신묘년조 해석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연구 경향만 분석한다고 해서 이제 사실은 연구 경향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신묘년조 같은 경우는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백과쟁명식의 논쟁이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남창희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군집화, 유형화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유형화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한 이제 한중일에 편중되는 어떤 연구 경향 분석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와 같은 그 외 나라들에서도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정한 이제 그 유형화의 핵심 기준은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우려할 만한 사실은 일본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해석이 우리 국내에서도 힘을 얻어가는 양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주의 시각의 어떤 제학자들의 입론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사실은 조금 오래전부터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국제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이제 필요할 수 있겠고, 본 연구에서는 12개 액션 플랜을 마련해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향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조금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개토왕비 쟁점 분석 및 이제 국가별 연구 경향 분석이 첫 번째 연구 방향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량 분석 및 이제 국제 공조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그런 유형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제 국제 공조 활성화를 위한 12개 액션 플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이제 공개토방비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발견은 1880년 이제 청해 봉금 정책이 느슨해지면서 재발견되었고요. 글자 수는 뭐 논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1775자 정도가 되고 그중에 150여자는 판독이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체는 예서체 중심이고 곳곳에 이제 초서와 해서가 혼합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성은 크게 이제 4개 면으로 볼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3개 면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제 왕실의 연언과 공개토왕에 대한 칭송,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공개토왕의 이제 대외 정벌 훈적,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수메인의 그 출신과 구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공개토왕비의 그 성격을 두고도 이제 다양한 이제 학설이 제기된 바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적에는 기사의 대부분이 공개토왕의 훈적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훈적비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토왕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개토왕비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논쟁점을 갖고 있습니다. 십면연조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논쟁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논점을 크게 7개 정도로 한번 추려볼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7개는 바로 이제 시조 추모왕의 이제 출생지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추모왕의 승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고구려 왕계의 세대 문제, 그리고 능비에 나타난 폐려 정복의 기사와 삼국사기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이제 본 연구의 핵심 테마인 십면연조의 주체, 그리고 이제 6번째로서는 경쟁 출병과 그 실상에 관련된 문제, 마지막으로는 정민영 정복의 대상 관련된 문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뭐 일일이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조 추모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서와 능비의 그 출생지가 서로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연구에서는 이제 그 능비서를 좀 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사기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추모왕이 좀 이제 신의롭게 이제 승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또한 이제 그 중국의 사서에는 이제 그 장군 연비가 참수된 걸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소수설은 사실은 연비가 아니고 추모왕이 참수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시각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장군 연비가 참수됐다고 보는 게 여러모로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왕계 세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어봐도 이제 17대 손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호태왕은 19대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7대 손이라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무신앙부터 기술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려가 먼저 등장했는데요. 사실은 백제가 먼저 이제 사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은 뭐 백제는 거의 뭐 연례 행사처럼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충돌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떤 금성문의 기술 특성상 영랑 6년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면연조의 주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경전형 출병의 실상 관련된 부분인데 그 유명한 이제 알라인 수병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다수설은 알라인 수병이 이제 고유명사다 이렇게 보고 있죠. 물론 이제 획기적으로 안을 동사로 읽어서 라인을 배치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능비에는 알라인 수병이 3번이나 등장한 걸 보았을 때는 알라인 수병은 고유명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민년 정복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수설은 백제이고 소수설이 후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후연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강자로서 고구려와 상당한 이제 경합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연과의 어떤 전과 자체가 누락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주체가 불분명하지만 정민영의 주체는 아마도 대후연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십면연조 관련된 국내의 연구 동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이제 문제가 되는 일본이죠. 일본에는 이제 초기 같은 경우는 요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외가 주체라는 것이죠.
임나일본부설과 정한론을 이제 정동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 마사모토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글자에 격자를 이제 보입을 하고 근 대신에 신으로 이제 판독한 특징이 있고요. 미야케 같은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글자에 이제 갱토라는 이제 글자를 보입을 했죠. 결국은 그 의미는 신라를 다시 토벌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갱토라는 글자 자체 말고 임나를 보입함으로써 임나까지 이제 외곽 격파한 것으로 이해를 했죠. 바로 지금까지 임나 일본부설을 뒷받침하는 어떤 이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제 이케우치 하마다, 다케다 스즈키, 하타다와 같은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전후에 이제 일본 2차 대전 후에 그 어떤 그 신면연조의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서 신면연조는 바로 병신령 백제원정의 이제 전치문이라는 입장을 갖게 된 것이죠. 뭐 이런 하마다나 이제 하타다 같은 이제 그 분들이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하타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면연조를 그대로 읽었지만 이거 자체는 찬자의 과장이기 때문에 결국 역사적 사실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70년대 연구를 보면 이제 좀 사이키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본 학자 중에서는 특이하게 신면연조의 이제 주체를 고구려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이제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다케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면연조 기사를 모든 능비의 어떤 원정 기사에 대한 대전치문으로 이해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성시 같은 경우는 이런 광개토 왕비의 텍스트를 근대의 텍스트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5세기 전반 이제 고구려의 문맥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연구 경향으로서 보면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광개토 왕비에 대한 연구 관심이 일본 학계 내에서는 좀 퇴조하는 징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뚜렷한 연구를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확실히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광개토 왕비와 관련된 특히 이제 신면연조를 말할 나위도 없고 어떤 그런 이제 연구의 그 양적인 측면은 굉장히 과거보다는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은 기존의 이제 논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또 다른 측면의 어떤 저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면연조 논쟁에서 자기들이 승리를 했다는 거죠. 사실상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주장 자체는 아주 뭐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게 일본 학계에 이제 좀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승리감이 도출된 일본 학계에 일경을 가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이제 허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상황적 요인이 전개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남북한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북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정인보 이제 이분을 이제 북한 학자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그 북한 학자로 일단 분류를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정인보설의 핵심은 바로 이제 그 결자 부분에 연침이라는 이제 글자를 보입을 하고 이제 파의 주체를 이제 고구려로 인식하는 한편 구절의 주어 자체는 백제로 보아서 외와 연합해서 신라를 침공한 것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외와 연합해서 신라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병신연조에 이제 광개토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정벌했다는 내용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박시영 같은 경우는 이제 맥락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자 대신에 침자를 넣고 앞에 두 자의 어떤 그 보입을 초외로 했죠. 그 의미는 바로 이제 백제가 외를 끌어들여 신라를 침공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가 십몇 년에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외의 배후에는 백제가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시각 때문에 보면 이제 그 신문연조와 병신연조 간의 연관성은 다소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연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문연조의 기사 자체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적인 사건이라고 인식을 한 것이죠. 대신 또 이제 해 대신에
도해파가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해 대신에 패로 읽어서 도패파의 주체는 바로 고구려다라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나름대로의 정견을 정립한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제가 보건대는 이 학설이 제일 마음에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또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두이 같은 경우는 외이 10여 년 내에 있어가지고 10여 년 앞뒤에 있는 일해를 시간적 부사인 이제 일해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관우 교수 같은 경우는 비문 조작설의 입장에서 도해파에서 파는 파가 아니고 사실은 고다라고 이제 그 읽은 것이죠. 결국은 이제 고로라고 이제 우리 한자에 해석할 때 보면 고로라고 그러므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가 10여 년에 건너왔기 때문에 백제가 신라를 신민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인보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도학 같은 경우는 해를 시로 이제 대체를 하고 라 앞에 세 글자를 임나가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보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임나가를 넣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임나 일본무설과 연계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형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문 변조가 광범위한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도회의의 원래 글자가 불공인이고 왜는 이제 후자로 인식을 한 것이죠. 나름대로 이제 훌륭한 이제 그 접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 확보가 이제 관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군요. 서영수는 이제 해를 원래 글자가 왕으로 이제 본 것이죠. 신라 앞에 글자는 외항을 이제 보입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비문 변조설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해를 왕으로 읽은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형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개연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금 이제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김영하 역시 해를 왕자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 임나가를 이제 보입한 것은 우리 그 이도학과 마찬가지 이제 견해에 있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형 차이가 너무 크고 이제 가라고 읽었는데 사실 가 같은 경우는 신으로 판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백승옥 같은 경우는 이제 해 대신에 도해파 대신에 해를 이제 전으로 읽은 것이죠. 전은 바로 아리수를 의미하는 한강을 의미하는 이제 전수라는 의미인데 상당히 이제 이 역시도 좀 신선한 접근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근거를 좀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기중 같은 경우는 해 대신에 오늘날 이제 경남 사천에 해당되는 사를 이제 원래 글자로 비정을 했죠. 근데 제가 보건대는 제가 과문해서 사천이 남해안인데 그러면 거꾸로 보면 이제 남해안이기 때문에 왜 주어설한테 또 이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고구려가 주어라면 남해안을 건널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금 제가 우리 남 교수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조금 더 우월한 학설이 이제 대마도를 고구려가 관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학설도 연계선상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방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우리 주어 변경설을 주장한 분들 이종욱, 권인한, 강종원, 기경양 이런 분들은 왜 주어설이 문법적으로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과장이나 미화에 불과하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최연식 이분의 또 해석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사작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외의 십여년 레도 이제 결자 파 이런 식으로 이제 끈을 읽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자를 결자로 간주해서 지명을 나타내는 반파로 추정한 또 이제 특색 있는 견해를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반파가 과연 이제 광해토 왕비에 등장할 만큼의 그런 무게감 있는 국가였는가? 이제 3세기 말, 4세기 말, 5세기 초에 동렬에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과야사에 대해서 제가 과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본 분들은 약간 강단사학계에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부터는 그 민족주의 어떤 제야사학자들의 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그 이유립 같은 경우는 우리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 번기에서 이제 그런 이제 현토까지 하셔가지고 이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환단고기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앞에서 있었던 모든 논쟁은 종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력해야 될 부분은 이런 환단고기의 사실성을 보다 확실히 이제 입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환단고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만 이제 단편적인 내용만 본다 할지라도 그 파괴력은 충분히 이제 상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덕중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에 있어가지고 이를 이제 보통 이제 조사로 보는데, 여기서 뭐 부터라는 조사로 보고 있죠. 그리고 연례도해를 또 관용구로 해석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고급 한문에서는 이 앞에 조공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또한 이제 반복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 이런 또 시각을 가지셨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놀라운 어떤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파의 주체를 또 백제로 또 인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한문에 대한 조예가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창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왜가 원래 이제 왜가 아니고 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제한 이후의 결자를 이제 연회를 이제 보입을 했다라는 이제 측면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백제하고 왜가 이제 연합한 수준이 아니고 태왕이 결국은 백제에 이어서 연이어서 왜를 격파했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당히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이 논문 쓴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제 과문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렇다면 과연 이런 능비나 아니면 우리 사사 같은데 제라는 그 용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또 한 번 더 보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십년조의 그 주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금성문 자체로서 이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크게 진전됨이 없이 그대로 이제 그 십년조의 주어를 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건군의 연구 이후에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좀 특이한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이제 박진석 교수님, 연변대학 이제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해파의 주어는 왜보다는 고구려가 적합하다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국 입장에 동조하신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진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조선족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민족적 백그라운드 자체가 어떤 그 학술적 입장에도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완건문 같은 경우는 실제 자영 훼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문 조작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고,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왕중수는 레도웨가 그대로 이제 맞는 이제 그런 어형이라고 보고 그 용례를 고전에서 찾고자 이제 노력을 이제 한 것이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아까 최현식 교수의 그 사자구 해석이 맞다고 본다면, 사자구로 봐야 되는데 왜 저렇게 레도웨를 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경철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해 대신에 매로 판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매번 백제와 신라를 격파했다고 보는 거다 보니까 여전히 주어 문제는 이제 안고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원래 그 연구의 기획 의도는 서구나 다른 나라의 연구를 광범위하게 찾아보는 것이었는데, 뭐 사실은 뭐 소위 말해서 뭐 경상도 사투리를 뭐 있어야 찾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꾸랑 같은 경우는 십면연조에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서 간과했을 가능성도 있고,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이제 그 한중일 간의 입장이 좀 첨예하다 보니까 이제 언급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는 혹시 입장을 가졌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샤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십년여 관련 언급이 부재하고요. 근데 이제 고구려의 첫 수도가 이제 졸본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통구 지역으로 이제 그 비정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죠. 스체스니야키 같은 경우는 일본 학계의 전통적인 학설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좀 특수했습니다. 사실은 뭐 연구 저변이 넓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짜르가시노바 같은 경우는 서구학자들에 비해서 한층 심화된 연구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같은 이제 이 공산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이제 입장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참고를 하고 박시영의 연구도 적극 참고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기타에 있어 갖고는 이제 휴강 같은 경우는 능비와 관련된 사학사를 개관하고 10년조 해석과 관련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가 있죠. 이제 판카즈 모안이라는 인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래 이제 학계에 계시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외주어설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이죠. 결국은 10년조 기사는 광개토왕의 위상 강화가 목적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기타국가의 연구 내용을 보면 연구 자체가 희소해서 글로벌 공조 체제를 구축을 위한 자원은 미개척지, 신개척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자원은 굉장히 풍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금 제가 살펴본 50개 연구에 대해서 조금 유형화를 제가 좀 해봤는데요. 매우 이제 초보적인 수준의 유형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향후에 조금 더 심화해서 좀 발전적인 연구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정량 분석 결과를 보니 일본에서는 15인 중에 12인이 외주어설을, 남북한에서는 22인 중에 18인이 고려 주어설이나 또는 비문 조작설을 지지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10인 중에 9인이 외주어설을, 기타 국가에서는 3인 중에 2인이 외주어설을 지지한 것으로 일단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가능성으로서의 어떤 기준, 그런 이게 바로 이제 유용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주어설의 프레임에 벗어난 주장이라면 정말 공동 대응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럼 50인 중에 23인이 결국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을 위한 인적 이제 구심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살펴본 그런 어떤 그 백가쟁명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해석의 내용은 바로 구절을 아까 사자구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이외 이 십묘년 레도 페파 백잔 동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외가 십묘년부터 폐수를 건너왔다가 격파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이제 백제가 동쪽으로 신라에 침입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논거는 뭐냐고 하면 아까 손영종 그의 이제 해석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 10여 년 당시에 고구려 백제 간의 전황을 조금 이제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때 전황은 그러니까 광개토왕이 즉위할 당시의 전황의 국경선은 대체로는 우리 예성강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폐수에서 이제 접전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가 왜 등장했느냐? 그러면 백제로서는 광개토왕이 즉위하자마자 백제에 대한 파상 공세를 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설 외부 세력의 조력이 매우 불가피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의 해석은 그 사자구에 충실할 경우에 파 바로 뒤에서 파까지로 해서 구절이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조금 이제 논거가 미흡합니다만은 수동형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레도 페파죠. 페파의 이후의 주어는 백제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후방의 신라를 먼저 격파하고 난 뒤에 고려와의 일전을 대비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여기서 그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그 연구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12가지 정도의 액션 플랜을 이제 꼽아봤습니다. 제가 뭐 사단법인 대한사랑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이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12가지 정도를 제시해 봤고요. 대한 뭐 학술문화재의 규모를 좀 확대를 하고 좀 국제적인 면모를 좀 많이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단고기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모든 논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시기가 문제인 것이죠. 1970년에 발간이 되었는지 59년에 발간되었는지 30년에 발간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한한당 그 이유립에 대한 생애사적인 실증 연구가 좀 뒷받침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몽골 등지에서의 어떤 광개토왕비 연구를 좀 집중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러시아와 몽골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하고 좀 차별화된 입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들을 좀 연구를 집중 지원을 한다면 우리 학문적 동지로서 키울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신면조 해석과 관련해서 그런 이제 우리 남북한 학계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거점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박진석 교수나 일본의 사이키 교수 뭐 전부 다 돌아가셨는지, 사이키 교수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박진석 교수는 아직 뭐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아마 틀림없이 학문적 후계자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제 발굴 육성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어떤 그 역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원초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대한사랑이 주체가 되어서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동시에 이런 이제 그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응모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당선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항상 돈이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정이 뒷받침되면 이 사업 활동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재단법인으로 좀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역사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서 좀 발언권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북 공정이 한참일 때는 그 당시 정부가 이런 민족주의 계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협조 요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잦아들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환단고기를 매개로 해서 이런 이제 환단고기나 이런 이제 그 종교단체, 유관된 이제 종교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업을 해서 이제 학술문화재의 외연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신면연조 해석과 이제 환난고기 분석에 있어 갖고 정연적인 이제 분석 방법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역사 그 학위를 이제 그 빅데이터와 한국 고대사 연구라는 테마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사 분야에서 정량 분석은 아주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량적인 게 좋은 게 뭐냐고 하면 조금 이제 이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란 그 내용이라고 주장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가 혼합된다면 충분히 이런 이제 우리 그 뭡니까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이런 이제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새로운 장르가 될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학술 단체라고 하는데 학회들이 다 입장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학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학체들의 학술 단체들의 어떤 그 속성, 성격이나 지향하는 바 같은 것에 대한 분석을 좀 통해서 이들과 좀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면연조 해석이나 이제 환단공기 분석에 이제 설문조사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설문조사하는 것 자체가 조금 과학적인 기법을 좀 차용하는 것이죠. 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신면연조나 이제 환난고기에 대한 주의 환기를 시키는 그런 의미도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 왜곡에 대응할 이제 그런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미 대한사랑이 상당 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상생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또는 이제 우리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도 그런 플랫폼 이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걸 좀 심화 발전시키고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플랫폼이라는 말에 조금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플랫폼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플랫폼 체제를 구축하고 좀 더 체계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은 뭐 너무 이제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요. 뭐 요약은 저 생략을 하고 이제 연구의 한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아직 공부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각 연구자들의 능비 해석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체가 50인 내외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외에도 조금 중요 연구자가 있을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기는 어렵고, 또한 유형 분류도 상당히 이제 초보적인 수준이었다는 것을 이제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각 약물에 나타나는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서호준 박사님의 그 관계토항 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신면연조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관계토항비를 보면은 이 사실 관계토항비에 대한 이 객관적인 연구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선 이런 문제 조항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광개토 태양비에 나온 그 지명들, 예를 들어서 한해 이 광개토 태양이 정복한 한 예의 그 지명이 여기 뭐 58성 700촌이라고 나와 있고, 그 수모인 묘에 거기서도 성이 쭉 이중으로 나오는데, 그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역사서에 나오는 지명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명이 실제 어느 지명인지 그에 대한 파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동부에 그 점령을 했을 때는 64성 1400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광개토 태양에 비해도 이 지명들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이 백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백제가 망했을 때도 사실은 백제의 성이 200성이라고 그랬었는데, 이 광개토 태왕 시절에 58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땅이거든요. 그 지명들이 그 당시 이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쌓아두면은 이 십몇 년 그 시대의 상황도 좀 더 잘 알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은 서호준 박사에 이어서 우리 최춘태 박사님이 이 갑고름으로 본 요수의 위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춘태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언어학은 이 시간 내에 말씀드리기가 매우 촉박한 시간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어문학자입니다. 주변에 역사를 하시는 전문가분들, 학자분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 요하가 지금 요수로 지금 동북공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 이 요수의 위치만 제대로 밝히면 동북공정 대부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수 연구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시도를 해본 겁니다. 모든 언어가 변천하듯이 이 한자음도 변천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한자음은 수당대의 음을 쓰고 있습니다. 수당대의 음을 쓰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역사적인 문헌을 수당대 음으로 읽으니까 모두 뒤죽박죽이 되고 음의 유사성을 쫓아서 간 그게 전부 엉터리가 돼버렸죠. 이제 그 수당대 그 이전 음은 진한대 음인데 상고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상고음이 없었더라면 저의 이 갑구름 학문은 거짓이 될 뻔했습니다. 물론 이 학문은 저희 연사님 유창균 박사께서 이미 기초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님이 살아 계실 때는 이것을 세상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워낙이 방대하고 또 워낙이 그때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상스러웠죠. 이 갑구름이 우리 말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 학자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구 방법을 갑골음으로 이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갑골음 시기는 상언시기인데 왜 갑골음이 나오느냐?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명, 지명, 그리고 관직명, 이것은 반드시 이두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자음으로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두로 기록하다가 이 갑골음이 이두로 기록되다가, 그런데 이 갑골음마저도 이제 변천합니다. 이마저도 변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른 음을,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음을 가져와야 본래 고용명사의 이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 표기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의 강이 여러 이름이 있는 겁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강들의 이름이 문헌에는 이런 강이 여기에 있었는데 왜 엉뚱한 이름이 있느냐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음을 보면 갑골음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같은 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우선 갑골음을 보면요. 상공음의 반원 상해대학교 교수죠. 반원 선생은 그러우로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우로 제고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음을 이제 조차 법칙에 의해서 조차 올라가면은 이 그러우는 가라로 제고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운모는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운모는 모두 이제 그 계련하여 조차 올라가면은 아래아에 모두 수렴되기 때문에 운모는 생략하고 성모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우리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여자입니다. 뭘 우리는 지금 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이전 음은 뭘이라고 못했습니다. 전상국 시대 때 우리는 받침자음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처럼 그랬습니다. 뭐로 했죠. 뭐로 이것이 지금 한자 문학에서는 이를 발음으로 합니다. 뭐로 이것이 마라로 아가 짝이 되고 아래 아와 으가 짝이 되고 오와 우가 짝이 됩니다. 그래서 뭐로는 마라가 되고 마라는 아래아 마라에서 변천한 것입니다. 마라 이것은 바라와 같습니다. 예, 뭐 같다고 하기는 어폐가 좀 있지만은 MB가 교체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한각비에서 정약용 선생은 번나무를 멋나무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눈방울을 눈망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한 발이 두 발이 한 머리 두 머리입니다. 이렇게 MB가 교체하는 것은 이 계엄절어 상황에서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자음이 음이 모입니다. 가 모인데도 불구하고 가 보로 읽습니다. 그들은. 예. 그래서 정자통에 보면은 이 멀요를 음요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음요와 멀요와 음이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공을 보면은 반원 선생은 그리우로 제고를 하고 있고 또 정장상방 선생은 머러우로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느냐? 그 이유는 갑볼음이 분리변천어기 때문입니다. 그 성모가 GM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RW는 이거는 W가 아니고 모음 을을 표시한 그 표기법입니다. 표기입니다. GM과 이 RW가 이제 G가 하나씩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우가 되고 머러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 이전은 뭐냐면은 가마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머러우가 가마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 요자의 갑골음은 가마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마라타 그러면은 시간과 거리가 멀다라는 뜻으로 우리 국어에 쓰고 있습니다. 또 가마타 이것도 네이버 사전에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가마타 시간과 거리가 멀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죠. 폐의 갑골음 보시면은 폐는 가이 바이로 읽히는데 가이는 일본어에서 가피로 고대어가 가피라고 자기들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가피는 귀 F가 그 이전 음은 P였고 가피였고요. 이것이 아래아로 수렴되어서 가파였는데 그래 가파 이것은 이 P가 무승무화 되기 전에는 B였거든요. 그럼 B는 또 역시 M과 교체가 되거든요. 자, M과 교체가 되는데 그러면 가마가 되죠. 가마. 그러면 그 아래 폐투를 보시면 바이 이것이 마르, 바라, 바라, 마라, 바라, 마라는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맨 위에 폐원은 가마고 그 밑에 폐투는 마라가 됩니다. 그래서 가마와 마라가 합쳐지면은 그 중복된 마가 같이 결합이 되어서 가마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맨 아래에 있는 폐자를 보시면은 백일평 이분은 누구냐면은 현재 그 미시간 주립대에
교수입니다. 예, 살아있는 전설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그 앞에 H가 있고 P, 라트, 브라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H도 꼬부라진 H인데 조금 이제 H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같이 생각하고 보십시오. 이 H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K에서 오는 겁니다. K에서 H로 우리는 그 무성음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립간을 마립한이라고 하는 이유가 K가 마처럼 하면은 H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H가 원래는 K였고 그 앞서는 G였다 이 말입니다. 그 파랏됩니다. T와 S는 모두 예외 없이 앞서는 모두 R입니다. 그러면 그 파랏인데 앞에 라트에 R이 있으면 뒤에 R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언어학에서 상보적 분포라고 합니다. 이 앞에 게 있으면 뒤에 게 있으면 안 되고 뒤에 게 있으면 앞에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파랏 이것은 그파랏 되고 그바랏 되고 그마랏 되고 가마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폐수의 폐 이것은 가마라였는데 이것은 조개죠. 조개인데 그 조개의 이 우리 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은 가마라, 가무락, 가마라가 가마락이 됩니다. 우리가 가라를 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자 음운사 또 우리 국어 음운사에 이 느닷없이 기억이 지가 딱 딸그닥 붙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가라가 가락국이 되는 이런 현상은 그 계엄절어가 폐엄절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무락, 가무락이 이런 것들이 지금 사전에 찾아보면 조개로 나옵니다.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가리비라든지 이 가락조개라든지 모두 우리말입니다. 가리비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래 음이 가라마라였거든요. 원래 음이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원래는 가라마라였는데 이 앞선 1라가 생략이 되어버리는 가마라가 됩니다. 가마라. 그것이 바로 위에 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라가 뒤에 것이 생략되면 가라마가 됩니다. 가라마가 MB 교체하면 가라바가 됩니다. 아래하는 E로 거의 교체를 만합니다. 가라바가 가리비가 된 것입니다. 자, 압록도 역시 폐와 요와 압록 다 가마랍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압록 두 글자냐? 예, 이미 후대로 넘어왔습니다. 한 글자로 가마라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그 음이 변천해서 다시 그 음을 찾으니까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를 합쳐서 이제 가마라를 표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여수의 위치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요하를 요수라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실수를 금치 못할 노릇입니다. 이미 요수란 것이 엣 여수, 지금 이때 제황공이 어떠냐 하면은 BC 약 670에서 680에서 690년 됩니까? 예. 그 정도, 저는 사학자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에 쓰였던 이 료가, 예, 가마라라는 음이었는데, 이게 변하고 변해서 다른 한자로 다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이미. 그 음은 뭐냐면은 역시 가마라 음을 가져와 가지고 교체를 한 겁니다. 교체한 음이 또 바뀌죠. 음이 변천하죠. 그러면 가마라 음을 또 가지고 와 가지고 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수의 이름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사지리지에 처음 나오는 이 요하의 요자가 다시 이 요의 음을 다시 한다. 이것은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안 되고 이거는 그야말로 우주가 새로 탄생되어도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단 하나의 경우는 있겠죠. 하나의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변천한 음이 후대에 와가지고 변천한 음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것은 언어학에서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예. 자, 여기에 이제 제황공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을 묻고 전차를 메어서 태행을 오릅니다. 비산에 이르서 돌아왔습니다.
정의에 이르건대 비음은 벽이라고 했습니다. 써야 그게 옳다라고 했습니다. 세근에서 비산은 하동태양현이라고 했고 방역교회에서는 비산은 산서성 평육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평육동 그 지도가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황공 서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북벌, 북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왜곡한 겁니다. 그들이 이 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모두 고죽을 하북성으로 옮겨놓기 위한 술수라고 저는 보고 있죠. 분명히 여기서는 서벌 등태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땅히 그 한의 태양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육현과 태양현은 동일한 현인가? 아니면 저 비산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 현을 걸쳐서 있는가? 그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 평육과 태양의 각걸음이 다 같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육현의 그 한때의 태양현이 평육현으로 음이 바뀌면서 이 표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 밑에 국어 제어를 보시면 역시 말을 묶고 전차를 메었는데 유태행입니다. 태행산을 지나서 그리고 태행과 비의 계곡을 지나서 하를 취했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 지도가 나옵니다. 자, 태행산이 오른쪽에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를 산동반도 쪽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산동반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재원 그것이 우리 어문학서에 보면은 자전들을 보면은 이 재원 이것이 그 제나라의 발언입니다. 그러면 재원에 거기서 이쪽으로 쭉 연을 넘어 가지고 이제 비산으로 와서 저기 이제 영제 또는 뭡니까? 고죽을 매렸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서벌로 나와야 저기 맞고 기록에도 서벌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하를 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를 취했냐면 여기서 태행산 그게 레이저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기 전에 거기서 평육동이라 했기 때문에 그 평육동 그것이 비산이라 했기 때문에 거기가 비산입니다. 그런데 비산 저기에 이제 태행산에서 비산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저걸 못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견마, 송마, 현차로, 현거라고 해놨습니다. 이 말을 묶어놓고 이 수레를 메어둔 것은 그 비산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만 건너간 것이죠. 그래서 건너가서 뭐를 취했냐면은 하현이 있고 위에 나옵니다. 하현. 그것을 취했단 말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계속 정벌해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기백과 이것은 중공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여기 유기백과에 올려놓은 겁니다. 관자에 보면 기록을 보면은요, 황공은 서정시라고 분명히 자기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정입니다. 북정 아닙니다. 저렇게 넘어갑니다. 태행산을 넘어 지나서 일찍이 비의 맥족은 그 진국을 토벌하는데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맥 이것이 그 비산에 거주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산입니다. 그 비산이 조금 전에 지도에서 봤던 그 비산 여기가 바로 산융입니다. 산융. 이 맥을 산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산융의 맥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가 이러건데 죄항공이 연을 넘고 산융을 벌하고 그리고 고죽을 파고 영지를 잔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이제 이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지가
영지가 어디냐면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지가. 은시는 고죽국이라 했고 춘추 때는 산용이라고 했습니다. 산용이 조금 전에 보셨듯이 비산이었습니다. 산용 비자 이국의 땅이었다 그랬죠. 거기에 지금 금노령형이라 그러고 고죽성이 있다 그러고 백일숙제의 나라가 바로 거기 산수성이다 이 말입니다. 전국 시대는 연에 속했단 말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이 영지가 정확하게 밝혀져 버리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비산을 이 중공 동복공정은 비산 산용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 그들의 실수였죠. 여기 산수성 그 파란색, 파란색이 청색이 항합니다. 그 항하에서 그 경계로 하동과 하수로 나누었는데 그 하동의 네모편은 거기가 바로 태양도입니다. 태양도. 그 태양현 있는 그곳이 바로 거기가 평육현입니다. 태양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평육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평육현과 태양현은 같다고 한 것이 그 갑구름이 같거든요.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도 갑구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도는 건넬 도자입니다. 그게 나루진자하고 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루진은 그 강을 거슬러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도는 뭐냐면 그 건너는 나루입니다. 건너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 전국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처음에 나는 물이 사람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마침내 나는 그것을 알았는데 분수는 안압을 적심으로써 이롭고 강수는 평양을 적심으로써 이롭다고 했습니다. 자, 이상합니다. 여기 평양이 보십시오. 그 네모 있는 그 평양이 있는데 그 평양은 지금 현재 분수의 옛강이 그 분화의 옛강이 분수인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문헌에서는 전국책에서는 그게 강수라고 하고 이것이 그 밑에 있는 대청광여도에 있는 강수 그것을 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오히려 이 문헌이 맞다는 겁니다. 왜? 강은 흘러내려가면서 지류가 합쳐지는 것이 보통이지 하나의 지류가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분리할 분자, 나눌 분자에다가 물수를 써서 그 분수했는 그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느냐 하는 그게 문제죠. 그게 뭐냐면은 음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음이 같지 않으면 이것저것을 저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음이 같았어요. 그래서 저것이 전부 남북으로 연결이 되면은 저것이 요동이 되고 요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해야겠죠. 저 강자, 진홍 강자하고 저 분자, 클 분자가 각구름이 같았다는 것을 그것도 어떻게 같아야 됩니까? 멀요자, 아까 멀요자가 가마라였지 않습니까? 가마라 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저의 학문은 거짓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과 강은 저렇게 엄청나게 다른 음인데 어떻게 해서 가마라 음으로 가지고 같다 이 말입니까? 자, 보실까요? 바논 교수는 크럼스라고 강을 상고음이 크럼스입니다. 백일평, 구릉, 주벗고 그라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진홍강, 저 강자와 그 밑에 강자는 성부가 같습니다. 성부가 같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 음이 본래 처음에 같았다는 겁니다. 강이 가마라였으면 모든 다른 성부자들은 다 가마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갖다가 백일평 교수는 어떻게 지금 제거하느냐는 먹크룽 제거하고 있습니다. 먹크룽. 상고음학자들은 성모의 순수를 모릅니다. 자기들이 계련법으로 올라가 가지고 성모에 M이 있더라. M 집어넣습니다. 성모에 K도 있네. K도 집어넣습니다. 무수도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KM으로 집어넣은 학자, 어떤 학자는 MK로 집어넣은 학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거는 순서가 바꿔야 합니다. 커머렁 돼야 됩니다. 커머렁 이것은 가마랑 승모는 운모는 모두 아래라 했습니다. 수렴되기 때문에 생략한다 했습니다. 가마랑입니다. 그래서 가마랑 이형은 지가 약화되면 이형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가마락이거든요. 가마락. 아까 우리 폐 각구름 적을 때 가무락 쪽에 가마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같습니다. 가마락입니다. 그런데 지는 각구름 시기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마라가 됩니다. 그래서 강은 가마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도 가마라가 되어야만 하죠. 왜요? 멀요자 이것이 없어지면서 음이 변천하면서 그 가마라에 해당하는 한자를 가져와서 강이 되었고, 강이 또 변천해서 또 버리고 다른 음을 가져왔는데 가마라 음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와 강이 일단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분의 각구름 보십시오. 백일편 비안으로 제고를 했습니다. 저 제이는 우리 언어학에서는 우리 국어의 지읒이 아닙니다. 이 제이는 반모음이입니다. 미안입니다. 그러면 저 클분자고 그 밑에 있는 분자는 역시 같은 성무자로서 똑같아야 합니다. 음이 원래 같았습니다. 정장상방은 상고음에 어떻게 제고를 하느냐? 허물올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허물올.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H는 그 앞선 음이 K입니다. 커머랄입니다. 커머랄 이것이 G가 무숭음화되니까 K가 된 겁니다. 가마라가 됩니다. 반어운 교수는 QP로 하고 있죠. QP. Q 이것이 역시 K와 변이음 관계입니다. K로 갈아치우면 괜찮습니다. Q나 K나 지금 변이음 관계니까 K가 변한 것이죠. 거퍼 헐 돼 있는데 이 반어운 교수가 또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K가 이미 있으면 마찰음화된 H는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어운 교수가 이자 저자를 개연을 해보니까 어두에 H도 있더란 말이죠. 그것은 K가 그 무숭음화 해서된 H인데 그것을 모르고 저렇게 Q, P, H를 모두 다 넣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저 상고음에서 저렇게 석자가 연달아 되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H를 빼면 커펄가 됩니다. 그럼 그 P는 B에서 무숭마했기 때문에 커발그 되죠. 커발그 되고 커발라 되고 가말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마라에서 모두 온 것입니다. 그 이제 R과 L은 청대학자들은 모두 음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와 강, 분 이것은 음이 가마라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서, 요동이 된 건데 남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호청하 이게 뭐냐? 이 호청하가 지금 현재의 그 강수, 대청 강요도에 있는 강수가 현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 등태행, 자, 태행을 지나서 유태행이라 했습니다. 저 서쪽으로 쭉 오는데 강이 쪽에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원곡 쪽에 저기예요. 원곡의 강, 저것이 지금 대청 강요도에 있는 강수거든요. 저것이 첫 요수다 말입니다. 저게 요수인데 그 위에 이제 분수하고 같이 남북으로 되었던 겁니다. 조강 하나밖에 없는데 조강을 건너서 이제 비계곡에 들어가 가지고 말을 묶어놓고 전차를 메어놓고서는 바로 하를 취했다는 아까 문헌에서 본 것입니다. 자, 거기가 바로 호청합니다. 그러면 호청 이것은 반드시 가마라 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음을 바꿀 때는 고유명사의 그 원래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청은 갑구름이 가마라여야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를 먼저 본다 이 말이죠. 정장상방은 가우로 제고를 했고 거기에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가우로 똑같이 제고했습니다. 그런데 백일평 교수는 그 틀호를 갖다가 저거 트럭호를 마우로 제고를 했습니다. 가우와 마우가 있다는 그 말은 그 앞선 음이 그 마우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하고 이것은 어디서 변천했느냐? GMA 금하그, 금하그는 금하라그, 금하라, 가마라에서 지금 이 트럭호가 각구름이 가마라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두 이두로 표기되어 있는 건데 그 뒤에 청은 뭐냐 이 말입니다. 청. 이 청은 가마라 호 하나만 해도 되는 건데 청은 왜 붙였냐 이거죠. 그런데 왜 붙인 이유는 이 호가 가마라임이 분명한데 이 호도 이미 음이 변천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이 뒤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이 호를 가마라로 읽으라고요. 그러면 이두 표기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 겹쳐 적기입니다. 그러면 저 청은 어떤 음이 되어야만 하느냐? 가마라 혹은 마라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의 학문은 모두 거짓이에요. 그러면 청이 마라이냐 가마라이냐 그걸 보는 거죠. 예, 그 청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청 보십시오. 청을 보면은 머크랑 되어 있죠. 머크랑 MK 바뀌었습니다. 이 상고막자들 성모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 MK 바뀌어서 가마랑입니다. 가마라입니다. 예, 청이 가마라, 호도 가마라. 그래서 가마라를 겹쳐서 가마라로 읽었다 이 말입니다. 더욱 중요한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두로 썼다, 이두로 표기를 했다. 그 말은 이두를 표기한 민족은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중국, 일본에서 이두를 몰라요. 그들은 이두를 몰라요. 왜 모르냐? 갑구름을 쓴 주인만이 이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갑구름으로 쓴 게 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어학자들은 이두를 잘못 알고 있어요. 이두를 갖다가 우리가 글자가 없는 시기에 언어 소통을 하기 위한 표기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원래 이두로 표기한 것, 그것은 언어 소통을 위해서는 그 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전부 뜻으로 해서 얼마든지 언어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유명사, 즉 사람 이름, 인명, 지명, 관직명 이것만큼은 본래 이름을 유지해야 하므로 그래서 그 이두를 쓰게 된 겁니다. 그 이두는 최초의 그 고대의 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이 지금 대가들이 사전에서 저렇게 음을 제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문회자에서 감람을 갖다가 감람, 이것도 가마라인데 감람으로 둘이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분리 변천어거든요. 일왈청이라 했습니다. 이 감이 또 이런 건데 청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와 강과 분과 호청은 모두 가마라로 읽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청이 맞다는 뜻이죠. 예, 가마라 이것이 우리 한글 고대 국어에 맞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금어라 어두모음이 생략되니까 GM 승모가 생겨버렸죠. 그 두 개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가라, 그 밑에 하나는 마라. 예, 그래서 가라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가라가 음알모음 떨어지니까 갈로 변천했죠. 갈 이것이 무슨 말 갈? 그것이 나중에 유기음마 하니까 칼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칼칼하다 에서는 맞다, 깨끗하다는 뜻이 우리 한국어의 칼칼하다, 클클하다입니다. 예. 그리고 마라, 말그, 마라의 어말 모음이 떨어지면은 치가 떨거닥 들러붙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는 이영보례라고 합니다. 어말음이 알일 때 알입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그가 됩니다. 그것이 맞다, 말그 그대로 우리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박청하입니다. 박청하는 어디서 나왔느냐? 호청하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강, 대청 광류도에 있는 강수의 상류는 호청하이고 하류는 박청하로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현재 박청하입니다. 예, 이걸 보디흐라 그러죠. 근데 이 박청의 이 박청, 예,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모두 가마라로 읽혔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있는 박 이것이 그 밑에 포로 되어 있는데 이 포 이것이 지금 현재 일본에서 가마로 읽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청룡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앞이 청이 조금 전에 가마라로 읽혔죠. 이 용도 당연히 가마라로 읽히거나 마라로 읽혀야만이 이두표기가 되죠. 그래서 용의 그 음이 지금 그롱음이 있고 부롱음이 있고 머롱음이 있습니다. 거머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머롱 이전에는 가마라였다는 이야기였고요. 속수가 역시 가마라입니다. 그러니까 안읍을 적시는 부분, 그 분수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예, 그 속수가 지금 어문학 법칙으로 따지면은 잘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걸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설문해자의 속수는 제인어, 제나라 사람 말에 해로 이른다, 해라 이른다. 해와 그 제일 밑에 있는 그 해가 음이 같았습니다. 그 음이 머크라로 지금 백일평은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 MK가 바뀌어야 됩니다. 카마라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영지입니다. 영지가 역시 가마라이거든요. 예, 영지가 가마라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필기된 요것으로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가 일본 나노리어에서는 모로로 나옵니다. 모로. 그런데 거렁이죠. 거머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의 현재 중국의 방언이 뭐냐면은 그 방언은 머리수입니다. 머리가 우리가 머리 마라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마라가 우리 고대 한국어입니다. 가마라. 그 덩어리 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현재 일본어에 가다마리로 나옵니다. 가라마라입니다. R 이것은 모두 T로 변천하거든요. D, T로 변천합니다. 그 앞서는 가라마리, 가라마라. 가라마라의 앞선 라가 생략이 됩니다. 라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마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지가 가마라예요. 그러면 영지가 가마라면 영지는 어디냐? 영제가 가마라거든요. 영제가. 영가마라이고 제를 보겠습니다. 강의자전에 혼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를. 그리고 제동야라 했습니다. 제와 음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통에서는 그 음이 혼이라 했는데 그 혼음이 혼과 같고 흐릴 혼과 같고 제와 같다고 했으므로 이 혼은 제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을 갖다가 백일평 사가이 교수가 한 것이 머크라되어 있는데 가마라 되는 겁니다. 역시 영제는 영도 가마라요 제도 가마라인데 두 개 겹쳐졌기 이두표기를 해서 가마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고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마라입니다. 고죽도 가마라인데 왜 이렇게 이름이 그 근처에 모두 가마라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밀양이란 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삼낭진이 있어요. 원래 이 빽빽한 밀자가 사마라거든요. 사마입니다. 그런데 이 음이 변천해서 밀로 바뀌어지니까 다른 음을 대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대체한 것이 삼랑입니다. 삼랑. 그게 사마라거든요. 그게. 그런데 밀양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미 변천한 음으로서 그 지역 일정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 땅 대륙이나 우리나라 땅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일대를 보면은 한자는 다른데 모두 그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갑고름은 동일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고죽 가마라입니다. 자, 여기에 모두 그 시노 티베탄어에서 현재 그파 되는데 그파, 그마, 그바 전부 다 가마라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대부분 지명은 이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모두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우리 조상들만이 이두를 썼기 때문입니다. 소요수는 현재 호충하이고 대요수는 현재의 분하라는 겁니다. 그 선이 끄여서 요동, 요수로 나뉘었던 겁니다. 요동과 요수는 바로 대요수, 소요수의 연결선이고 영지는 바로 고죽성, 영제시가 현재 그 영지였고 그것이 바로 옛날 고죽이었다 이 말이에요. 고죽성이었다 이 말이죠. 가마라였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부연하여 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요동, 요수가 경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만 더 앞으로 서로 더 나가야 경계입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 연구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더 나가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청해, 토곡헌,
토곡혼 석자를 연결하면 가말합니다. 청해 두 개를 연결하면 가말합니다. 그게 이도 기록이다 이 말입니다. 이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서쪽으로 더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구름으로 정명을 하게 되면 중국 대륙은 거의 대부분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춘태 박사님의 열강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지명은 이두로 표현이 되어 있다. 사실 한자를 만든 민족이 동이족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하여튼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